예. 자, 이제 오늘 국제한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내년도 그다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다 내렸습니다. 금리는 아무래도 뭐 다음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뭐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몰려 있다,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번 달 말부터는 또 대출규제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요. 오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분들과 좀 두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최영일 경제평론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금리 오늘은 네. 평론가님도 동결 예상을 하셨죠? 정결 쪽에 좀 무게를 두긴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기다려 본 거죠.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게 되니까 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는 올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어쨌든 오늘은 좀 무게를 더 보겠습니다. 예. 유보했다. 그렇죠. 지금 일단 금리 얘기를 꺼냈으니까 금리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은 다음 달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보시는 거고, 예, 일단 좀 최 평론가님 좀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 LG경제는 조영무 박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박사님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계속해서 최 평론가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뭐 일단 시장의 전망은 뭐 동결이 유력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실제 예고대로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저런 시그널들이 있었다. 저희 취재 기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 박사님도 이런 어떤 일부 조짐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금리 인상 실기론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것은 올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월에는 미국에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주가 급락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랬죠. 그 이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라던가 국내적으로는 고용시장 위축이라던가 투자 부진과 같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유력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같이 그렇죠. 발표되는 금통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11월에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오늘 기자회견이라던가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건 역시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누증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던가 우려를 샀었던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예. 이러한 것도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성장률 전망치 이제 올해 내년 다 내렸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올해 2.7%, 내년도 2.7% 같게 보고 있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요. 근데 LG경제연구원은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올해는 2.8%였나요? 네. 내년이 2.5%로 올해와 내년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을 더 안 좋게 LG경제연구원은 보던데. 근데 지금 두루 다른 민간 연구소 찾아보니까 대부분 LG연구원이랑 비슷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안 좋게 보더라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안 좋게 보는 이유를 LG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나 낮추셨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하지만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관련된 거시 지표들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동시에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던가 신흥국 금융 불안이라던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악재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 저희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도 뭐 고용 쇼크,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세는 피했지만 굉장히 부진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라던가 그렇죠. 또는 고용 부진이 앞으로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계소득 증가세의 저하, 이로 인한 내수 소비 회복세의 위축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우리 경기 회복세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그동안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전해왔던 우리 수출을 잘 들여다보면
ICT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기댄 측면이 많았는데 내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결국은 내년 경기 전망을 좋게 보기 어려운 주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영모 LG경제원 박사와 얘기를 네. 좀 나눠봤는데 조 박사님의 그 얘기는 다음 달에 금리를 꼭 인상한다라고 네.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진단이시죠. 왜냐하면 다음 달은 다음 달에 또 지표를 확인하고 우리의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한지를 검증하고 나서야 예. 금리를 올려도 올릴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정확하게 성장률을 내리면서 금리를 올리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성장률을 올리거나 고용 전망이 좋다든가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깔고 나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도 암울한 경제 지표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금리만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해석은 좀 엇갈릴 수 있어요. 지금 내년 전망치가 더 암울하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나 예. 이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금리 올리는 방법을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금통위의 그러니까요. 권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수를 아까 이 금리 인상 실기론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늦었다. 금리라도 올려야 한다.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안정화와 덧붙여서 예. 1,1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예.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근데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돈이 유입이 돼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내수 진작에도 마중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얼어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다이나믹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으로라도 금리를 하나 유인책으로 쓰자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통위가 당연히 보수적인 조직이고 오히려 살아나야 올리는 거지. 이걸 그럼요. 올려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험이기 때문에 금통위 입장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계대출 문제 특히 요즘에는 네.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쪽보다는 자영업자 대출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많이들 보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을 뭐 또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희망적인 부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편의점 1,900개가 예. 최근에 문을 닫았다. 예. 이게 자영업자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거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급은 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까지 계속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될 조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폐업밖에 길이 없는데 대출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때 금리를 올린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금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느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 중앙정부와는 상당히 좀 온도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또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이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 벌어지겠죠. 어제도 또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뭐라 하든 뭐 어쨌든 네. 우리는 기준대로 기준금리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준이 미친 거 아니냐? 트럼프 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결국 한 번 더 인상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1%포인트 차이가 1% 딱 나는 거죠. 예. 이때부터는 저는 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3% 하락했을 때 우리 이 블랙 썰스데이 맞았었잖아요. 네, 예. 근데 물론 다음 날 좀 살아나게 됐지만 지금 시들시들하단 말이죠. 이게 아슬아슬한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 자금의 이 국내 유보 이 대목에 대해서는 금통위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다만 아마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우리 경제 지표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성장률이 0.23% 정도 살아나고 고용률이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 정도만 받으면 언제든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렸을 때 후폭풍을 책임이 없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그럼요. 금통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고용 동향에서 8월 달에 3천 명까지 떨어졌던 신규 취업자가 4만 5천 명 늘었고 물론 뭐 계절적인 이유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때 뭐 상용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네. 고용원이 있는 작업자들 늘어나고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는 걸 봤을 때 또 네. 그다음에 또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절반이 좀 줄어든 부분들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어떤 뭐 반증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고 섣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정도까지 올해 봐야 말에 결산까지를 해보고 나서야 이 최종 결산, 2018 결산을 해보고 네. 나서야 내년 1, 2월에
체력이 살아나고 있다, 버텨주고 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여기서 지금 더 허물어질 위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선업 구조조정이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지금 어제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요. 예. 내년에 올해는 반짝반등했지만 일시적으로 예. 내년에는 완전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크다 등등. 그러면 아까 ICT 반도체가 우리 국가 체력을 버텨주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전망이 호황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만약 비관하게 된다면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어떤 빨간 적신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차세대 성장 동력이 있느냐? 지금 준비하는 것들은 많지만 궤도에 오른 것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내년이 굉장히 과도적인 혼란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결정은 사실은 금통위가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주열 총재 스타일도 우리가 또 알고 네. 있잖아요. 사실은 옛날 일본 사례도 그렇고요. 네. 그때 금리 인상 잘못했다가 큰일이 났었죠. 완전히 찬물도 맞습니다. 끼얹었다 가지고 뭐 잃어버린 20년의 단초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계대출 문제. 이 대출이 네. 상당히 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조여진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직접 이 정책을 좀 담당을 한 관계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발표했던 이 DSR과 RTI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최평론가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렇게 DSR과 RTI 대출 규제를 바짝 강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16년, 17년만 비교를 해봐도 두 자릿수가 넘었던 증가율 수준에서 예. 2017년에는 8.1%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하향 안정 추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증가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현재의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더 낮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SR,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예. 자기 소득 범위, 즉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은 은행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과잉 부채를 미연에 방지할 예. 수 있는 중요한 규제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과장님. 근데 예. 이렇게 이제 사실 대출을 정부가 이렇게 조이려고 하는 그 이유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요. 근데 걱정들을 예. 많이 하는 게 뭐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같은데 소위 말하는 뭐 취약차들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대출을 조이다 예. 보니까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대출 받기 어려워진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가장 염두에 예. 두고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 취약차주의 은행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왕에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를 했고요. 예. 그간에 정부가 여러 서민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예.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 혹시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예.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그 어떤 대출 문턱을 좀 낮추는 좀 보완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따로 나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이번 대책의 시행 상황들을 살펴 지켜볼 것이고요. 예. 금융위가 이러한 그 DSR이나 RTI 규제 이외에도 여러 서민금융 확대
방안이라든가 예, 예. 취약 연체차주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것들을 함께 제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간다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과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마무리를 네. 좀 하죠.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오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 네. 돈들이 사실 부동산으로 많이 가서 뭐 그렇죠. 일반 갭 투자 같은 것도 좀 맞습니다. 해왔고 그게 지금 최근 집값 급등이 분명히 이유라는 건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이렇게 조인다는 뭐 어느 정도 설득이 충분히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이미 부동산 대책에 조인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부동산 대책의 수요 공급 두 개인데 공급 빼고 수요는 종부세 올린 거. 세제로 이제 압박하는 그렇죠. 거 하나 외에는 금융을 조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빼면은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큰 축이 하나 허물어지는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DSR은 갈 거라고 생각했고 DTI도 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DSR에서 또 하나는 아까 자영업자 얘기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하면 지금 고정금리 대출은 줄어들고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는데 예. 향후에 금리 인상까지 예상하면 그렇죠. 이거는 폭발적인 파괴력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미리 통제하자라고 하는 이제 안전선이라고 봐야 될 글쎄요. 것 같고요. RT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대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옥죄이지 않았어요. 유지. 그게 결국은 그게 지금 금융의 얘기는 그게 세입자들한테 임차인들한테 정가가 될 것 정가될 같다라는 가능성이 거. 크다. 아니 그건 정말 그럴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집 사는 것을 또 관망세로 돌아섰잖아요. 예. 집값 인상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억제되고 있는 거냐, 중장기적으로 예. 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갭 투자는 어쨌든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RTI까지 옥죄였을 때 이제는 건물주들이 임대 사업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거운 짐들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을 하면 전세 대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택 매매를 지금 자제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이 전세 쪽에 과거에 불이 붙었을 때 장기간 잡을 수 없었던 들불처럼 타오른 걸 우리가 봤었잖아요. 예.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안게 되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에 대한 전가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RTI는 유지 이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내년 봄까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분기 정도 지켜보고 네. 내년 한 3, 4월 정도 이 주택 가격은 또 이제 봄이 돼야 움직이니까 지금 겨울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한번 지표를 찍어보고 나서 지금 효과가 있다 예. 없다 또 움직여야 되겠다 아니다 이걸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문제입니다. 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야 뭐 대출 얼마 사실 그렇게 해왔고 그분들이 대부분. 돈이 많은 게 아이러니가 대출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돈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경제가 어려워도 별 상관없는 네. 거고 근데 이 서민들 같은 경우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소득도 뭐 맞습니다. 오히려 뭐 느는 건 뭐 둘째치고 대부분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금까지 이렇게 조인다고 그러면 특히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이게 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쪽 맞습니다. 폐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핀포인트로 네. 제안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든지 예. 아니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청이든지 예, 그렇죠. 이쪽에서 예. 반드시 한 번쯤 스크리닝을 하셔서 과거 여러 해 전부터 좀비 기업 문제가 나왔는데 예. 망해야 할 기업 어쩔 수 없습니다. 백종원 씨가 국감에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살 수 있는 기업에 정말 이 물꼬를 파이프라인을 끊어서 글쎄요.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중소벤처기업청이나 산자부 쪽에서 반드시 만들어 놓고 SOS 시그널을 받아주는 채널을 개통해라. 이 고언은 꼭 드리고 싶네요. 예. 뭐 금융위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금융위의 네, 맞습니다. 업무가 그거니까. 여기는 거시적으로 그렇죠. 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좀 공조를 해서 선별하는 했으면. 업무를 선제적으로 예. 정말 이 긴급 구조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 업무의 채널을 반드시 가동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